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훌륭한 MC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는 마치 그 광화문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열기와, 흡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청년의 범위 안에 네. 들어갑니다. 이 대구 청년들에게 간단한 소개 후 일부 강연, 대구 청년들에게 띄우는 이재명의 말,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네. 여기 청년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강창덕 청년, 잠깐 이리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강창덕 청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구가 자랑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인혁당 사건으로 고생도 좀 하시고, 대구가 한때는, 독립운동, 또, 해방 후에는 우리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대한민국의 정말로 민중운동의 메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보수의 메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자님 아까 보니까 되게 무섭던데 어디 하셨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지금 몇 시간 몇 분 주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님께 할애된 시간은 40분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40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40분 정도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이정우 교수님도 와주셨는데요. 우리 이정우 교수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대구가 낳은 최고의 경제학자시고요. 저는 이정우 교수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맡고 있으면 저는 2, 3년 내에 경제가 확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네. 우리 어머니 제가 성함을 이용수 선생님. 우리 위안부 관련된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수 선생님. 대구의 어른들이시니까 어른들까지만 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와 있는 김영진 국회의원은 소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명색이 요새는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해지는 대선 후보인데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세 분밖에 없어요. 우리 김영진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성호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재윤경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세 분밖에 지금 없어요. 다 유승희 국회의원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4분 됐습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네. 세상의 변화는 행동하는 소수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래, 대세가 이렇지, 아이고, 전화로 물어보니까, 아이고, 네,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누구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는 이 여론조사하고, 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이 참여하는 이 경선, 100만 명도 투표 안 합니다. 보면 압니다. 전에 2012년도에도 63만 명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됐죠. 이번에도 쭉 하고 많이 늘려봐야, 그런데 이번에 기간도 짧지 않습니까? 기간도 만 2, 3주 안에 경선이 끝나버릴 텐데, 2주 안에 끝날 거버릴 겁니다. 그럼 그 사이 진짜 얼마나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때만큼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1% 정도의 사람이 결판내는 거죠. 우리 지지자가 30만 정도만 가서 우리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할배, 할매, 친구, 동생, 선배, 후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30만에서 40만 정도 가면 그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세와는 다르다.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구에 강연장이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왔을 때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미 사실 넘쳐가지고 다 못 들어오셨는데 어쩌시려고 경북대에서 쫓겨났기로서니 내가 쫓겨난 건 알고 있거든요. 아니 김무성인가 하는 분은 거기서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물론 항의도 좀 많이 당했다고 하긴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재명 이런 사람이 강연한다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대학이 우리 이정우 교수님 대학 그거 같이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들어오지도 못한 계단 밑에서 계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전남 어디를 갔더니 거기도 조그만한 데를 잡아가지고 막 바깥에
창문 틈에 매달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대구가 좀 더 넓은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오면 좀 더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지금 못 내밀고 고개도 못 내밀고 계신데 제가 오늘은 청년이 묻고 제가 답하는 시간이니까 제 얘기는 좀 짧게 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경북 사람입니다. 종북이 아니고 경북. 저보고 종북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경북인 거 알고 일부러 그랬나? 종북하고 경북이 사촌인가요? 아니, 그거 아닌가? 북자는 비슷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고,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는 성남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한 달 뒤, 초등학교 졸업한 한 달 뒤부터 어머니 손잡고 학교가 아니라 공장을 갔었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되게 가슴 아파하시죠. 남들은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이 꼬맹이를 데리고 공장에 데려다주고 본인은 다시 또 상대원 시장에 화장실 지키면서 돈 받는 거 있어요. 요새도 그런 거 하는 거 하나요? 어디 있던데? 있어요, 어딘가. 근데 그때는 소변 보는 사람은 10원, 대변 보는 사람은 20원. 휴지도 팔고, 그죠? 청소도 해주고, 이러면서 시장에 계셨는데, 그때는 어머니도 여성으로서는 정말 잔인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장에서 보내고 딱 대학 들어간다 이런 때가 정확한 그 시기에 탈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82학번입니다. 또 대학은 갔죠. 대학을 가서 제가 그때 본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도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동료들이 많이 사형 집행 당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 전에 제가 공장에서는 이게 광주 폭도들이 이게 난동을 부려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그랬구나. 이 나쁜 XX들 이거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일베죠. 제가 원조 일베예요. 원조 일베. 그때 일간 베스트가 없었는데 이재명이 거짓말 한다고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던데 좀 한글 좀 더 보여야 되겠어요. 그죠? 은유적 표현도 몰라.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일배 없는데 일배라고 그랬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저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가 대학 가서 전혀 아닌 새로운 세상을 봤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법연수원까지 갔지만 제가 최종 결론을 내린 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강연하러 와가지고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 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히 판검사를 포기했죠. 포기하고 제가 이제 인권 변호사로 또 그 후에는 시민운동가로 그 후에는 어쩌다 보니 시장이 돼가지고 제가 시장 하려고 해도 시장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립의료원 공공의료 확보운동을 하다가 제가 또 두 번째 구속되게 생겨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교회 지하실에서 세상이 변하게 하려면 바깥에서 감시 견제 운동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우리 손으로 직접 시립병원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립병원 만들라고 제가 시장이 됐거든요. 시장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이 결국은 됐죠. 돼서 지금 올해 연말이면 520병상 규모의 국내 거의 최대 규모의 공공의료원, 시립의료원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대통령 되는 것도 좋은데 그 시립의료원 개원도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욕심이 너무 많죠. 그죠? 둘 중에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그럼 내빈으로 가야 되겠네. 내빈으로.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이변이에요. 이변. 기적이죠. 기초단체장이 무신 대선 후보 이런 그야말로 이 라벨을 달고 강연 다니고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요즘은 한 칸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 그런 정치적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남시장을 잘했으니까 빚도 많이 갚았으니까
그리고 뭐 약속 잘 지키니까 공약 이행률 96% 이것도 기록이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니까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되게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정치인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 그게 뭐냐면 금기와 성역에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종북몰이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서 제가 다 이겼습니다. 네. 물론 모라토리엄도 있죠. 그거는 뭐 열심히 빚 갚으려다 보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열심히 쥐어짜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불필요한 거 안 하고 빚 갚고 1년에 한 예산의 7% 정도 아껴서 빚 다 갚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복지 정책 확대하고 뭐 대통령이 방해하면 대통령하고 맞닥뜨려 들이받으면서 밀어붙여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됐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빠지는 바람에 제 지지율도 동시에 자빠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는 전투와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죠. 뭔가를 향해서 싸우고 그걸 이겨내고 그런 걸 통해서 그것도 평가받고 또 다른 성역과 금기를 향해서 또 돌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서 또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때까지 성장한 기반인데 가장 큰 현실적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금 자빠지기 일보 직전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근혜를 이렇게 공격하고 박근혜와 함께 이 정말로 전선을 만들어 사람이 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목숨만 감옥은 보내야죠. 감옥을 보내서 그에 합당한 형을 보통의 우리 시민들처럼 국민들처럼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게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닙니까? 네. 봐주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를 봐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지으라고 사주하는 거죠. 그리고 힘 있다고 해서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부도덕해도 상관없으니까 지위만 높아지고 돈만 벌어라. 그럼 다 용서된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된 이유는 이 성역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그중에 제일 강력한 저들의 무기 종북몰이에 정면 승부를 해서 제가 이겼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 분단 체제를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단 체제를 끊임없이 계속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소위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죠. 사실은 이것들은 보수도 아닙니다. 보수의 이름을 빌린 그렇죠? 수구 기득권 부패 세력들이죠. 불법 범죄 집단, 나라를 불법으로 그야말로 지배하는 자들이죠. 친일파 부회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무기가 있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역이죠. 너희들은 금줄을 쳐놨으니까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마. 저 안에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 있어. 라고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면 그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죠. 이 성역 금기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소위 종북입니다. 빨갱이죠, 빨갱이. 그래서 저들은 평소에는 안 하다가 이게 뭐 정가에 보도니까 마지막 순간에 꼭 써먹어요. 선거 때도 꼭 써먹죠. 툭 하면 너 빨갱이지. 아닌데 빨갱이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 증명 못하네. 빨갱이 맞네. 이렇게. 그럼 옆에서 맞아 저 빨갱이야 저거. 그리고 표정이 왜 그래요? 그 빨갱이 표정이잖아. 빨갱이 표정. 아닌 거 증명해보라니까. 그렇게 웃어도 안 돼. 빨갱이가 그렇게 웃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저렇게 웃는다고요. 이런 빨갱이 돼버린 거예요. 빨갱이 축하합니다. 이런 빨갱이 또 한 번 더 해버려요. 아니라고요. 아닌 거 증명해봐. 뭐 이러면 전부 다 이게 뻘겋게 칠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이제 운동을 하던 야권의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뻘건 걸 들고 이렇게 들고 달려들면은 싹 한번 칠하면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면 그 다음에 안 칠하냐? 또 쫓아와서 또 칠해. 그럼 또 도망가요. 또 칠해. 근데 이게 판단이 뭐였냐면 종북몰이나 빨갱이몰이에 대응을 하면 결국 반은 빨갱이 돼버린다라는 패배의식 때문이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하는데 피하면 용서해 주느냐? 안 해주죠. 전가에 보도인데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치려버리는 거죠.
빨갱이지? 이렇게 칠해버리고. 도저히 또 빨갱이로 변하네. 이런 저들의 무기가 됐는데, 그래서 정치에서는 절대 종북몰이에 저항하지 말라가 이게 일종의 철칙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종북몰이 많이 당했죠. 첫 번째 당한 게 나보고 70명의 청소 용역을 위한 우리 협동조합 중에 2명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너 종북의 자금줄이지. 종북에 돈 대준 거지. 이런 식으로 저를 종북몰이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아니고요. 그러고 피했을 텐데 제가 3년을 싸웠죠. 청소 용역회사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아까운 게 대한민국이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집단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 그거 완전히 땅짓고 헤엄치기거든요. 투자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임대로 점포를 다 준 다음에 각자 알아서 루이비통도 들어오고 무슨 머시기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판매 수수료 30%씩 받으면 되는 겁니다.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꼭 재벌한테 줍니까? 여기 계신 그 대구의 면세점 하나를 대구의 노동자들이나 서민들, 노점상 하는 사람들 협동조합 200명 만들어가 거기다가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응? 이게 국가 권력을 소수의 강자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쓰면 나라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저는 작은 것만 해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에서 청소 용역회사들이 한 개 권리금이 30억을 한다더라고요. 왜 30억이냐 그랬더니 한 30에서 50명을 쓰는데 시에서 1인당 청소 환경미화원 280만 원을 책정해서 돈을 받으면 23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1인당 50만 원씩 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30명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1년이면 얼마예요? 한 2억 되죠? 2억짜리 공짜로 그냥 계약만 하면 2억씩, 3억씩 남는 거, 그게 권리금이 20, 30억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지 말자. 청소를 직접 하는 환경미화원들로 조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청소 용역을 주자. 고 해서 제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70명 정도가 만들어진데 심사를 해가지고 결국 어떤 회사가 돼서 거기다가 제가 청소 용역을 줬죠. 노동자들이 직접 일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 회사 마음 자기 거 날아가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중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2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그 사회적 기업 잘한다고 거기다 지원도 막 해줬어요. 5년 동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 8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저보고는 왜 그 회사에 일거리를 줬냐고 종북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3년을 싸우다가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회사에 보조금을 줬고 나는 그 회사에 일거리를 줬는데 일거리 준 사람이 종북이면은 그 현금 준 건 공작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에? 그러면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또 무슨 뭘 하다가 북한에 무슨 폭격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 기사 리트윗했다고 저를 종북으로 몰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있는 기사 리트윗한 게 종북이면은 당신들 북한에다가 돈 주고 총 쏴달라고 그런 건 그건 뭐냐 그거. 이거야말로 국가 반역행위다. 종북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되치기 했잖아요. 총풍 사건 아세요? 모르는 사람 꽤 많던데.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는 아마 한나라당이었을 겁니다.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에 나왔는데 이 휴전선에서 이 군사 긴장이 격화되면은 여당의 표가 생긴다. 이 국민들이 겁을 먹는다 이래가지고 북한의 당국자를 만나가지고 돈 줄 테니까 총 좀 쏴달라고 부탁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몰라요? 이 총풍 사건 쳐보세요. 빨리 인터넷에. 총풍 사건. 얼마 전에 실제로는 그렇지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기부 장관인가 그 친구는 무죄 받았죠. 알고는 있었는데 왜 그 제지하지 않았냐고 직무유기로 기소를 했는데 그냥 놔둘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무죄 판결 받았죠. 그러나 그 접촉해서 그런 부탁한 건 확인이 돼서 처벌됐던 사건입니다. 들킨 게 그래요. 들킨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나보고 종북 얘기하면 바로 너희들이 종북 국가 반역 세력이다 이렇게 자꾸 되치기로 정면으로 들이받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보고 계속 종북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너 민주노동당하고 정책연대하고 민주노동당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네가 받았지 않냐? 나보고 종북이라고 저 공격을 해서 제가 또 이거 연구 잘해요. 열심히 뒤져보니까 옛날에 이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하고 정책연대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괴롭히던 시절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걸 내가 화면에서 캡처를 딱 해가지고 KBS 9시 뉴스 보라색하고 이렇게 한나라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딱 캡처를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민주노동당하고 연대를 했다는 게 내가 지금 현재 종북이면 나보다 한참 전에 민주노동당하고 연대해가지고 참여정부에 대항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원조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 맞지 않습니까? 저보고 이제 다들 저 미쳤다. 이재명 저 죽는다 드디어. 저 이제 큰일 났다 저거. 그리고 국정원이 왜 우리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우리 형님한테도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여하튼 그런 일들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정면 돌파해 왔죠. 정면 돌파를 하니까 요즘은 저를 잘 안 건드려요. 저는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 잘 안 써주지 않습니까? 안 써줘서 저는 언론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걸 기회로 만들었어요. 원래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사실 우리 같은 비주류 아웃사이더 여러분들한테 잘 안 와요. 여러분들 기회를 많이 갖는 사람은 그건 금수저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저. 여러분들 금수저 있어요 이 중에? 1년에 10억 이상 버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1년에 10억 이상 정도는 벌어야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6,000명 있습니다. 6,000명. 6,000명?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기회가 안 오죠. 기회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주로 위기가 와요. 주로 위기가 와. 근데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키우고 위기 요인은 최소화시키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론들이 막 공격하고 보수 세력들이 저를 공격할 때를 기회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오면 되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데 최근에는 저를 안 건드려 주는 거예요. 드디어 알아버린 거죠. 저 인간 건들면 되치기 한다. 그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드이죠, 사드. 이 사드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드는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 정책의 일부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기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를 들고 중국 내륙을 감시하면서 미국 대신에 중국을 감시해주고 있는 거죠. 중국을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미쳤다고 북한 뒤통수 때리고 있어요. 한미일이 손을 잡고 자기를 봉쇄하니까 북중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핵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가 중국 뒷문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좋아졌어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됐어요? 손해가 됐어요? 여기다 또 더하기 또 있죠. 이제는 남북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미중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바로 김천으로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왜? 눈을 없애야 되니까.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거든 그게. 그러면 미사일이 가다가 잘못되다 삑 하면 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웃지요. 미사일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목표 놓고 쏘면 그냥 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남북 간의 군사 충돌 말고 미중 간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바로 한반도가 중국 미사일의 표적이 됩니다. 심각해요. 사실 우리가 웃지만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언제 충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사적 위험이 높아졌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들다 보니까 화났죠. 화났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중국하고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미국하고는 총속 관계가 되고 또 일본이 한국을 이제 우습게 알기 시작해요. 이제 남이야 소녀상을 갖다가 집안에 놓든지 길바닥에 놓든지 끌어안고 자든지 이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철거 하라고 되게 난리가 납니다. 그냥 요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사 소환, 스와프, 통화 스와프 이런 거 협상 중단 이런 짓 합니다. 내정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왜? 일본이 또 보니까 한국 정부는 빙신이요. 그냥 미국이 시키니까 위안부 합의도 막 전격적으로 해치워버리고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옛날 과거사에 대해서 침략 사실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안 하는데 독도가 지가로 계속 우기면서 도발하는데도 한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 주기로 협정을 맺어요. 이게 졸 아니에요, 졸?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는 거예요. 야, 그 소녀상 빨리 치워라. 저 한국에 돈 주면 돈 띄어먹는다처럼 이따위 모욕적 소리를 해가면서. 이게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반드시 되돌려서 없는 걸로 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박수 치게요? 오늘 영상 먹고 합시다.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안 되고 경제적 손실만 끼치고 국제관계 나쁘게 하고 군사적 위험도 올리고 북한을 오히려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익을 주는 일종의 이적적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되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되돌려야죠. 근데 되돌리기가 이미 미국하고 합의했는데 미국이 화내면 어떡하냐, 못 되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하려고 대통령을 합니까? 응? 뭐 하려고?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저는 이게 그냥 그 사건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미국에 휘둘려가지고 중국은 적대화되고 일본은 우습게 알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쪽 팔 뜯기고 저쪽 팔 뜯기고 이쪽에 다리 뜯기고 저쪽 다리 뜯기고 뺏기고 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딱 언제냐? 조선말 소위 구한말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지금 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이 열강들의 군사 충돌의 대리 전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드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갈등이 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 반도국가, 강대국에 끼어있는 반도국가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자주적 균형 외교. 조직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 강대국들이 자꾸 집적거리고 괴롭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강대국 간의 힘의 관계를 이용해야죠. 미국이 뭐 부당한 요구를 하면 중국 핑계대고 피하고 중국에서 얻을 게 있으면 미국 핑계대고 야 미국은 준다는데 중국은 안 줄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두테르테 말이에요. 그 인권 침해하고 이런 거는 제가 결코 존중할 바가 안 되는데 외교 관계에서는 미국의 70년 우방이라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뭐 했어요? 미국한테 맨날 빌려 다닌 게 아니고 확 욕해버리고 제가 보면 그 다 작전입니다. 술 먹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중국하고 군사협정, 경제협정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옛날에 말 잘 들었는데 갑자기 중국하고 저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성질을 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이 호주, 필리핀, 일본,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건데 요 필리핀이 빠져가지고 이게 자기들하고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팩 돌려가지고 중국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봉쇄되게 된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미국의 연결 라인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필리핀에 빌려 다니고 있어요. 특사 보내고. 제발 우리하고 좀 잘 지내자. 주둔비 올라가는 소리 이런 소리 안 할게. 그냥 주둔비 우리가 더 낼게. 이렇게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제가 이 너무 당연하지만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소위 미국의 친미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빨갱이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 그 얘기 안 하죠.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안 그래도 신문에도 안 내주고 안 써주는데 사드 반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정북몰이를 당한 다음에 되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또 좀 먹고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사드 반대한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인간들이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조치를 했어요. 그 극단 조치가 뭐냐면 김천하고 성주를 직접 갔어 제가. 거기 계셨어요?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막 쭉 하라고 떠들고 야 드디어 지가 안 쓸 수가 없겠지. 그리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안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한 번 더 와요. 내가 한 번 더 가려고 그래. 그럼 그래도 안 써줄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갈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국몰이라고 하는 거, 이 소위 성역과 금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당한 기득권자들이 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이 가리기 위해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야 돼요. 저는 끊임없이 이걸 깨죠. 종북몰이 깨는데 성공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써주세요, 제발.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종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많이 하냐고요. 근데도 안 써줘. 아,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제가. 계속.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금기가 또 하나 있는데, 노동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동을 얘기하면 반기업인으로 지켜가지고, 경제를 망치는 사람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살기만 하면 경제가 저절로 살아납니까? 같이 살아야죠, 같이. 경제라고 하는 게,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에서. 제가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경제란 기업, 국민, 소비자죠.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하는 정부. 여기서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벌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이 770조래요. 여러분 770조라는 거 느낌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도냐면 1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총 생산하는 돈이 1559조 원이 작년에. 절반입니다, 절반. 1년 국민 총 생산의 절반이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돌다가 30대 재벌의 창고가 있어, 창고. 돈이 돌다가 그게 일부가 퐁당 빠지고 나머지만 돌아. 또 돌다가 여기 가서 또 퐁당. 점점 줄어들어요. 돌다가 퐁당 또 빠져.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경제가 죽지요. 그래서 비상수단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비상수단?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돈 좀 써라, 너. 돈 빌려가지고. 그래서 가계대출이 막 폭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빌려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쓸 돈이 없으니까. 먹고 죽을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서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그럼 남은 길은 뭐예요? 경기 침체. 투자할래도 할 데도 없고 생산해봐야 사줄 사람도 없고 그 해외 시장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립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대공황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국민이 돈 쓰면 그 돈 어디로 갑니까? 기업으로 가잖아요. 국민이 써야 기업이 커지죠. 멈춰놓고 집안에 돈 쌓아놓고 있으면 돈이 지가 싹 틉니까? 돈이 돌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국민들 소득도 늘어나고 기업의 소득도 수익도 늘어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근데 이게 멈췄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수의 기득권자, 재벌들, 대기업들 편을 드느라고 중소기업 다 죽이고 거기 노동자들 다 죽이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야 돼요. 노동자들이 국민 총소득에서 가지는 비율이 옛날에는 80% 선이었는데 지금은 70% 선으로 떨어졌어요. 10%포인트가 떨어졌다고요. 10%, 150조. 이 150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 노동을 보호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못하게 하면 그만큼 일자리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업 때문에 고생하시죠?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실업을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4차 산업시대에 무슨 뭐 융합 기술이 어쩌고 컨텐츠 산업에다가 뭐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창조 산업을 만들어서 뭐 해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다 헛소리예요, 사실은.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진짜 딱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인류가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왔던 게 이거예요. 아니, 전에는 10명이 막 삽질하던 거, 포크레인 한 삽이면 되는데 일자리가 확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자리는 유지되고 살아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도 생겨났지만 사실은 노동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눠왔던 겁니다. 옛날에는 막 해 뜨기 전부터 일하고 해지고 난 다음에 밤에도 막 등불 켜고 일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8시간 일하는 거 정도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이걸 7시간으로 줄이고
6시간을 줄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 막 죽도록 탄압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아무리 불법 노동을 해도 봐주질 않아요. 초과 근로수당도 1.5배 주라는데 안 줘요. 0.8배밖에 안 주도록 노동부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52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법에 돼 있는데 68시간까지 일해도 된다고 노동부 지침으로 사업장에 돌려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가짜로 신고한 게 많기 때문에 멕시코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연구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임금은 어떠냐?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누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는 계산을 좋아합니다. 숫자. 52시간 이상 일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354만 명, 이 사람들의 52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52시간씩 일하는, 최대치로 일하는 일자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나 계산을 해보니까 33만 개가 나왔어요. 33만 개. 주로 근데 52시간 넘어서 장시간 노동시키는데 주로 어디냐?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사내하청 이런 이름으로 불법 노동시키고요. 그래서 일자리 33만 개 만들면 간단하죠. 지금부터 52시간 이상씩 일시키는 사업주들, 그것도 고용된 바지 사장 말고 진짜 사장, 이재용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노동법 위반으로 잠시 좀 어디 좀 가둬놓겠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거 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하겠죠? 그러면 33만 개의 일자리가 가뿐히 생겨나고 우리나라 실업의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5배씩 열심히 꼭 주게 만들어 놓으면 1.5배를 주면 누가 1.5배 주고 일 시키겠어요? 차라리 신규 고용하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주일에 40시간씩만 일하게 강제로 하면 일자리가 이론적으로 몇 개 늘어나냐고 누가 김유선 박사가 계산을 했는데 2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실업 해소하는 문제 간단하죠? 그래서 노동부가 또는 정부가 노동을 탄압하지 말고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가지고 불법 노동 절대로 금지, 그 다음에 노동조합 지원 탄압하지 말고, 그래서 노동자 파업 열심히 해라. 좀 싸워서 임금도 올리고 근로환경도 개선해라. 그러면 좋은 일자리로 기존의 일자리가 바뀌겠죠. 월급 많이 주고 안전한 직장이 좋은 일자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고용, 해고 이런 거 함부로 못하게 노동자들이 힘이 세지면 함부로 못하죠. 그죠? 그럼 안정적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하는 일자리는 많은데 질이 떨어져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월급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들이 갈 곳도 많이 생겨나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서 그중에 뚝 잘라서 3분의 1만 추가로 일자리 생기면 대한민국 실업을 다 해결하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영업자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그거 하는 차는 취직 가겠지. 예를 들면 최저임금도 10,000원 정도 올리고. 자, 여러분들한테 약 올리는 얘기 한번 해야지. 성남에서는 올해부터 시간당 임금은 8,000원입니다. 이사 오지 말고 대한민국을 바꿔야지. 누가 다 이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내가 뭐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이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정희 교수님 맞죠, 제 말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누구나 아는 말인데 문제는 정치인데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반기업인으로 찍힐까봐, 빨갱이로 몰릴까봐. 너 노동자 좋아하는 거는 노동자 그러면 뭔가 적위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동 적위대 생각 안 나요? 다행이네. 아니니까. 노동자 그러면 바로 공산당이 생각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노동기준법이 아니고 일본은 노동기준법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입니까? 근로는 노동의 의미를 약화시켜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말도 맞으시고요. 근로란 원래 황국 신민이 일황에게 바치는 신성한 노동을 근로라고 한 거예요. 근로정신대 바로 그 근로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고 한 거예요. 근로기준법.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불법 노동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노동경찰을 근로감독관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근로감독관. 왜 근로를 감독합니까? 그 사장을 감독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 노동경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불법 노동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노동절이라는 말을 실제로 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엔 다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3월 10일 날. 5월 1일로 바뀌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노동이라는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노동을 불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인들은 노동이란 말 하지 않아요. 잘. 근로자라고 그러지. 저는 죽어라고 계속 노동 합니다. 네, 왜? 이것도 깨야 될 신화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얘기도 금기지만 제가 이번 소위 대선에 나오면서도 제가 노동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남들은 피하지만 계속 제가 설날도 노동자들 농성장을 갔다 왔어요. 해고 당해가지고 광화문에 텐트 치고 있는데 그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안 나와요. 제가 세 군데를 갔거든요. 소녀상 지킴이들, 그 다음에 세월호 농성장, 그 다음에 이 노동자 농성장 세 군데를 갔는데 요 두 군데는 쓰는데 노동자 농성장관은 싹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금기가 있어요. 재벌 욕하면 절대 안 돼요. 재벌들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이재용 구속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저 말고 누구 봤어요? 보신 분들 정치인 중에 없지요. 못합니다, 사실. 몰라 뒤에서 몰래 했는지 모르겠어. 왜 못하느냐? 이 사회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게 재벌들이에요. 재벌들은 돈으로 정치를 지배하고 있죠, 사실은.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짜 뿌리가 뭐예요? 삼성 재벌이잖아요. SK도 있어요, 그게. 거기가 실제로는 정치를 쥐락펴락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짜 뿌리는 거긴데 돈이 최고인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재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해요. 왜? 아무 인연이 없거든요. 인연을 만들려고 많이 접근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보험 드는 거 아시죠? 다 저한테 보험 들려고 많이 오는데 제가 다 뒷발로 차버렸어요, 이렇게. 필요 없어. 제가 형님도 자른 사람입니다. 박사모 형님 아세요? 우리 박사모 형님? 제가 욕했다고 여러분들 카톡 받고 저 실망한 분 많이 계시죠? 아니,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정에 개입하면 그걸 형제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님 조금만 해드세요. 안 걸리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잘라야 됩니까? 잘랐어요. 그럼 자르면 화나겠지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화내잖아요. 자기가 어머니 패놓고 어머니 팬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술 먹고 열받아가지고 이러는데 이제 어머니가 신고해가 경찰에 잡혀갔거든요. 이렇게 조사받고 나온 다음에 싸울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또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가 저한테 위협을 하더라고. 확 공개해버린다. 그래서 제가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끊었어요. 결국은 이제 동네방네 해가지고 지금 제가 형수한테 쌍욕한 사람인데 어머니 패는 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가 뭐 인품이 부족해서 욕한 거 안 했으면 좋겠지. 왜 그러셨어요, 형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끝냈어야 되는데. 저 어머니 맞아가 입원 안 하고 돌아버렸습니다, 솔직히. 평생 저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고생한 혼자 자식 키우는 어머니 몸도 못 가는 분을 때려가지고 입원시켜놨는데 지금 눈이 돌았어, 2시간 제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제가. 네? 그럴 만큼 제가 이 공직자는 어떤 기득권자 손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잔인하게 자르는데 제가 삼성이든 뭐 어디 재벌이든 저한테 접근하는 걸 제가 허용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왜? 나중에 다 이게 업보가 될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벌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인 중에서요. 재벌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재벌하고 그래서 대놓고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는 재벌들한테 속된 말로 개길 수 있는 유일한 저는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뭐 이 얘기 듣자는 건 아니었어. 하지 말래. 또 한 가지 있어요. 재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시 그 기득권자들이 쳐놓은 일종의 금줄입니다. 금기의 영역이죠. 근데 이거 반드시 깨고 그 안에 들어가 놀아야 돼요. 제가 성황당에 금 꺼놓은 거 몰래 많이 들어가 본 사람이거든.
저는 원래 좀 성질이 그래요. 이 금기와 성령에 도전하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이 제가. 취미 활동이 좀 독특하죠, 그죠? 그런데 또 있어요. 금기가. 증세입니다, 증세. 증세 얘기하면 안 돼, 정치인들은. 그게 철칙이에요. 그래놓고 증세 얘기 안 하고 서민만 슬쩍 증세해버려요. 담배값 올리고. 대신에 감세를 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이름으로 부자들 감세를 계속 해줍니다.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법인세, 이재명 시장이 좀 미쳐가지고 법인세 올리자는데, 500억 이상 버는 회사에 8%씩만 올리자. 그럼 15조 원 생기니까 그걸 복지정책하고 그래야 돈이 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미쳤대요. 남들은 다 감세하자 그러고 이러는데, 증세하자 그러면 다 표를 안 찍는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세를 해야 경제가 산다. 지나치게 많은 초과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을 유럽 평균,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게 12% 내고 있는데, 이 전원책하고 그 11%나 12%나 그러다 내가 좀 당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1% 차이로 12.1% 맞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게 11.8이었거든. 11.6이었을 때가 있어. 그래프 해보면. 난 낮은 걸 기억하는 거지. 근데, 그 세금을 좀 OECD 평균 수준으로 좀 복귀라도 시키자. 지금 안에서 산업요금 자꾸 쌓이고 시중에 돈은 사라지고 있어서 경제가 죽으니 당신들한테 기업한테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딱 지저 이거예요. 반기업이네요. 반성장주의자고 반경제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시류에 따라서 이 금줄을 따라서 들어가지 말고 그 금기와 성령을 존중하면서 정세 얘기하지 말고 제가 세상의 그 강자들의 횡포에 제가 부안해동할까요? 저는 그렇게 정치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가는 길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세 얘기 과감하게 해요. 정세해야 된다. 복지 확대해야 된다. 복지 확대가 경제가 사는 길이다.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경제가 산다. 강자들의 횡포, 재벌들의 횡포를 철저하게 제어하고 그래야 대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난다. 제 말 다 맞죠? 여러분은 동의하는 말인데 정치판이나 세상에서는 하면 안 되는 금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금기를 우리 한번 같이 깹시다. 네? 저는 많이 깨고 싶어요. 네. 이제 그만하라 그 말이죠. 아니다. 정말 듣고 싶은데. 청년 얘기 한번 할게요. 청년 얘기. 오늘 청년이 답한 얘기니까 청년 얘기만 하고 제가 그만할게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세대가 누구냐면 청년 세대가 됐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이라고 한반도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전쟁 때든 무슨 흉년 때든 간에 기성세대가 신규 새로운 젊은 세대보다도 더 낫다. 즉 새로운 세대가 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세대들도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내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전에는 언제도 그러지 않았어요. 더 나을 거라고 다들 믿었죠. 그래서 애도 많이 낳았어요. 내가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 나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나아지겠지.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왔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가 딱 일치된 의견이 있습니다. 더 나빠질 거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애 안 낳습니다. 애 안 낳아요. 애 안 낳을 거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안 해요. 이 불쌍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 청년 세대들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물론 첫 번째는 교육비용, 양육비용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교육받고 키워가지고 교육시켜서 내보냈더니 취직이 안 돼요. 이 취업 문제. 생존의 수단에 관한 문제죠.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애 안 낳습니다. 애 한 사람 키우는데 2억 7천원이 든다든가 3억이 든다든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3억을 들여서 애를 한 명을 키워놓으면 얘가 좀 독립을 하면 좋은데 이거 배 안에서 떠나지를 않네.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요즘은 나갔다 되돌아온대요. 리크루족이라 그러는데 리크루족. 네? 되돌아온대 되돌아. 어머니 좀 같이 살면 안 될까? 내가 집 봐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갔다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청년 세대를 위한 무슨 독특한 정책들 직접적으로 도움되겠죠. 저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제로 할당을 해서 고용해라. 지금 의무고용제 있는데 정부도 안 지켜요. 근데 정부부터 한 5%로 늘리고 정부부터 지키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 정부도 하니까 대기업들 몇 % 써라. 청년이 왜 어려워졌는지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청년 취업이 왜 어렵냐? 기업들이 전에는 고용이 안정이 돼 있어서 데려다가 키우지 않으면 남이 키워놓은 사람을 데려다 쓰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안 나와.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하는 게 관행이니까. 그 새로운 사람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자원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비용보다는 수익이 낮아서 손해지만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주는 임금보다는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주는 임금보다는 소득이 적은 나이 든 세대가 나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왜? 토탈로 따지면 이익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고용 안정성을 다 깨버린 거예요. 노동 유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단기 계약으로 연봉제로 다 바꿔놓으니까 이 시장에서 막 굴러 먹다가 있잖아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딱 데려다가 돈 될 때만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요, 돈 들여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데서 막 죽도록 굴러가지고 역량이 생겨서 좀 남을 만하면 그거 싹 빼오면 돼요. 이러니까 청년들을 데려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 청년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고용 안정성을 높여줘야 돼요. 네? 못 빼가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좋은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좋은 일자리 뭐냐면 공무원, 그죠? 공기업, 대기업의 정규직,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얼마 안 됩니다. 극히 얼마 안 되는데 여기를 놓고 그냥 막 모든 청년들이 막 돌진하고 있는데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절대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늘려야죠. 이 구멍을. 그 구멍을 늘리는 것은 일자리의 질을 좋게 만드는 건데 일자리의 질을 좋게 만들려면 결국은 노동법 절저히 지키고 하고 노동자 힘을 키우고 노동자의 힘을 키워서 싸워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게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정부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동권을 강화하는 게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에요. 거기다 또 있어요. 지금 공공 일자리 이런 거 늘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참 이것도 참 제가 스피커가 없으면 진짜 고생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라도 꼭 아는 사람한테 300명씩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법시험제도 그런 걸 왜 없어요 도대체? 그것도 남겨둬야지. 행정고시도 폐지하려고 그래 지금. 그런 것도 놔둬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가 엉망진창입니다. 이 군인들이 이게 부정부패한 이 장성들부터 군 관료들 이거 엉망진창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니 미국에다 세상에 8조 원 가까이 주고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를 사왔는데 전투를 못해요. 여러분은 이걸 우아한 표현으로 들은 겁니다. 핵심 기술이 빠져있다. 거기 들었죠?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뭐예요? 나는 기술이에요? 전투 기술이지. 그거 없는 거 사온 겁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8조 원 들여서 사왔어요. 전투가 안 돼. 핵심 기술은 그러면 부르는 대로 주고 사와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더블 불렀잖아요. 이제 따따블 부르고 이런 다 줘야 돼. 이런 짓 하지, 이런 짓. 네?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이 국방 영역에서도 한 10만 개 일자리 만들 수가 있다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보고 군인 숫자 줄여가지고 저 국방을 어지럽히는 이 정복으로 슬슬 요새 나오는데 요새 제가 스피커가 약해가지고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군대가 63만인데 의무병이 43만 명입니다. 직업군인 포함해서 장교 20만, 나머지 의무병 43만인데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전쟁을 이거 머릿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학혁명군들이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일본군 2천 몇백 명한테 몰살을 당했는데 그때 왜 몰살을 당했냐? 우리가 가진 건 화성총이 최고의 무기였고요. 전부 죽창, 쇠서랑, 칼 이거 들고 있었어요. 일본이 뭘 갖고 있었냐 합니까?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요. 기관총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저 관에다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쏘는 거 있어요. 그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좀 그만와라. 지금 죽어라. 아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파치 헬기, 예? 이런 게 이 아프간에서 전투하는 장면들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거 시간이 문제야. 그냥 전자오락 하듯이 죽여요. 1km 멀리 떨어진 데서 계속, 예? 전자오락하고도 전자오락. 그래서 현대전은 숫자 괜히 많이 늘려가지고 해봤자 소용없고 장비와 무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43만 명을 데려다 놓고 21개월 근무를 시켰더니 이거 표정 맞춰가지고 좀 쏠만 하면 제대해요. 예? 자, 레이더 좀 맞출만 하면 제대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괜히 젊은이 고생하지 말자. 그래서 정부도 지금 13만을 줄여서 50만으로 감군하기로 정부 계획이 발표돼 있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찾아보세요. 감군돼 있어요. 근데 못 줄여. 장성들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지금 못 줄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줄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줄이는 건 대통령 한마디 하면 됩니다. 장성들이 저항하더라도 무조건 지금부터 줄여 하면 줄여드는 거죠.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두 번째로 이제 30만 남잖아요. 의무병이 직업군인 20만에다가 30만을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이 중에 청년 일자리도 만들 겸 이 중에 10만 명을 전문가로 양성하자. 어차피 군대 가는 거. 그래서 요거를 무기 장비 전문 전투 프로페셔널, 전투병. 이걸로 10만 명을 키우면 월급 2,500만 원씩 준다고 쳐봐야 3조 원이면 됩니다. 그죠? 월급 250만 원씩 줘도 월. 그러면 이 사람들 일자리 생기잖아요. 어차피 군대 가는 거. 그럼 이 사람들 한 3년 근무하게 하면 전투력도 올라가죠. 일자리도 10만 개 생기지, 청원 일자리.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아까 12만 명, 13만 명 줄이잖아요. 줄이는 비용에 어차피 10만 명 군대 가는 거 관리해야 돼요. 그냥 비용도 거의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 의무적으로 가는 사람이 20만으로 줄어들죠. 43만에서. 그러면 근무 기간을 줄일까요? 가는 사람 숫자를 줄일까요? 가는 사람 숫자를 줄여요? 안 가는 사람은 국민 개병제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근무 기간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전문 전투병도 아니고 무기 장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경비하고 전화받고 운전하고 이런 보조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10개월 하다 나와도 됩니다. 제 말 맞죠? 이게 진짜로 국방력도 강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괜히 청년들 헛고생 안 시키는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이게 진짜로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청년 정책을 또 하나 얘기하면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네? 그만하라고요? 딴 얘기했어? 네, 시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요까지만 하고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 청년만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1년에 2조 1,000억씩 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득본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런 돈 말고 차라리 이런 정책적 영역에 조금씩 투자하면 진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공공 쪽에 예를 들면 공공 일자리를 좀 만들면 다 젊은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진짜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MC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일부 강연 대구 청년들에게 띄우는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40분 기획돼 있었는데 10분 지나버린다. 미안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훌륭한 MC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는 마치 그 광화문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열기와 흡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청년의 범위 안에 네. 들어갑니다. 이 대구 청년들에게 간단한 소개 후 일부 강연, 대구 청년들에게 띄우는 이재명의 말,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네. 여기 청년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강창덕 청년, 잠깐 이리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강창덕 청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구가 자랑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인혁당 사건으로 고생도 좀 하시고, 대구가 한때는, 독립운동, 또, 해방 후에는 우리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대한민국의 정말로 민중운동의 메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보수의 메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자님 아까 보니까 되게 무섭던데 어디 하셨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지금 몇 시간 몇 분 주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님께 할애된 시간은 40분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40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40분 정도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이정우 교수님도 와주셨는데요. 우리 이정우 교수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대구가 낳은 최고의 경제학자시고요. 저는 이정우 교수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맡고 있으면 저는 2, 3년 내에 경제가 확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요? 네. 우리 어머니 제가 성함을 이용수 선생님. 우리 위안부 관련된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수 선생님. 대구의 어른들이시니까 어른들까지만 하고 저하고 같이 지금 와 있는 김영진 국회의원은 소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명색이 요새는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해지는 대선 후보인데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이 세 분밖에 없어요. 우리 김영진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성호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재윤경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세 분밖에 지금 없어요. 다 유승희 국회의원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4분 됐습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네. 세상의 변화는 행동하는 소수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 대세가 이렇지 아이고 전화로 물어보니까 아이고 네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누구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는 이 여론조사하고 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이 참여하는 이 경선 100만 명도 투표 안 합니다. 공언합니다. 전에 2012년도에도 63만 명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됐죠. 이번에도 쭉 하고 많이 늘려봐야. 그런데 이번에 기간도 짧지 않습니까? 기간도 만 2, 3주 안에 경선이 끝나버릴 텐데 2주 안에 끝날 거버릴 겁니다. 그럼 그 사이 진짜 얼마나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때만큼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1% 정도의 사람이 결판내는 거죠. 우리 지지자가 30만 정도만 가서 우리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할배, 할매, 친구, 동생, 선배, 후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30만에서 40만 정도 가면 그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홍주합 200명 만들어가 거기다가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응? 이게 국가 권력을 소수의 강자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쓰면 나라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저는 작은 것만 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에서 청소 용역회사들이 한 개 권리금이 30억을 한다더라고요. 왜 30억이냐 그랬더니 한 30에서 50명을 쓰는데 시에서 1인당 청소 환경미화원 280만 원을 책정해서 돈을 받으면 23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1인당 50만 원씩 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30명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1년이면 얼마예요? 한 2억 되죠? 2억짜리 공짜로 그냥 계약만 하면 2억씩, 3억씩 남는 거, 그게 권리금이 2, 30억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지 말자. 청소를 직접 하는 환경미화원들로 조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청소 용역을 주자. 고 해서 제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70명 정도가 만들어진데 심사를 해가지고 결국 어떤 회사에 대해서 거기다가 제가 청소 용역을 줬죠. 노동자들이 직접 일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 회사 마음 자기 거 날아가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중에 민주노동당 당원이 2명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그 사회적 기업 잘한다고 거기다 지원도 막 해줬어요. 5년 동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 8천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저보고는 왜 그 회사에 일거리를 줬냐고 종북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3년을 싸우다가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회사에 보조금을 줬고 나는 그 회사에 일거리를 줬는데 일거리 준 사람이 종북이면은 그 현금 준 건 공작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에? 그러면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또
무슨 뭘 하다가 뭐 북한에 무슨 뭐 폭격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 기사 리트윗했다고 저를 종북으로 몰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있는 기사 리트윗한 게 종북이면은 당신들 북한에다가 돈 주고 총 쏴달라고 그런 건 그건 뭐냐 그거. 이거야말로 국가 반역행위다. 종북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되치기 했잖아요. 총풍 사건 아세요? 모르는 사람 꽤 많던데. 또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는 아마 한나라당이었을 겁니다.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에 나왔는데 이 휴전선에서 이 군사 긴장이 격화되면은 여당에 표가 생긴다. 이 국민들이 겁을 먹는다 이래가지고 북한의 당국자를 만나가지고 돈 줄 테니까 총 좀 쏴달라고 부탁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몰라요? 이 총풍 사건 쳐보세요. 빨리 인터넷에. 총풍 사건. 얼마 전에 실제로는 그렇지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안기부 장관인가 뭐 안기부장 그 친구는 무죄 받았죠. 알고는 있었는데 왜 그 제지하지 않았냐고를 직무유기로 기소를 했는데 뭐 그냥 놔둘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무죄 판결 받았죠. 그러니까 그 접촉해서 그런 부탁한 건 확인이 돼서 처벌됐던 사건입니다. 들킨 게 그래요. 들킨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나보고 종북 얘기하면 바로 너희들이 종북 국가 반역 세력이다 이렇게 자꾸 되치기로 정면으로 들여왔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보고 계속 종북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너 민주노동도 하고 정책연대하고 민주노동당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이거 받았지 않냐? 나보고 종북이라고 저 공격을 해서 제가 또 이거 연구 잘해요. 열심히 뒤져보니까 옛날에 이 한나라 그럼 다 용서된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된 이유는 이 성역과 금기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그중에 제일 강력한 저들의 무기 종북몰이에 정면 승부를 해서 제가 이겼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 분단 체제를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단 체제를 끊임없이 계속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소위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죠. 사실은 이것들은 보수도 아닙니다. 보수의 이름을 빌린 그렇죠? 수구 기득권 부패 세력들이죠. 불법 범죄 집단, 나라를 불법으로 그야말로 지배하는 자들이죠. 친일파 부회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무기가 있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역이죠. 너희들은 금줄을 쳐놨으니까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마. 저 안에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 있어. 라고 해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면 그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죠. 이 성역 금기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소위 종북입니다. 빨갱이죠, 빨갱이. 그래서 저들은 평소에는 안 하다가 이게 뭐 정가에 보도니까 마지막 순간에 꼭 써먹어요. 선거 때도 꼭 써먹죠. 툭 하면 너 빨갱이지. 아닌데 빨갱이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 증명 못하네. 빨갱이 맞네. 이렇게. 그럼 옆에서 맞아 저 빨갱이야 저거. 그리고 표정이 왜 그래요? 그 빨갱이 표정이잖아. 빨갱이 표정. 아닌 거 증명해보라니까. 그렇게 웃어도 안 돼. 빨갱이가 그렇게 웃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저렇게 웃는다고요. 이런 빨갱이 돼버린 거예요. 빨갱이 축하합니다. 이런 빨갱이 또 한 번 더 해버려요. 아니라고요. 아닌 거 증명해봐. 뭐 이러면 전부 다 이게 뻘겋게 칠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이제 운동을 하던 야권의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뻘건 걸 들고 이렇게 들고 달려들면은 싹 한번 칠하면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면 그 다음에 안 칠하냐? 또 쫓아가서 또 칠해. 그럼 또 도망가요. 또 칠해. 근데 이게 판단이 뭐였냐면 종북몰이나 빨갱이몰이에 대응을 하면 결국 반은 빨갱이 돼버린다라는 패배의식 때문이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하는데 피하면 용서해 주느냐? 안 해주죠. 전가의 보도인데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치러버리는 거죠. 빨갱이 뭐지? 이렇게 치러버리고. 도저히 또 빨갱이로 변하네. 이런 저들의 무기가 됐는데 그래서 정치에서는 절대 종북몰이에 저항하지 말라가 이게 일종의 철칙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종북몰이 많이 당했죠.
첫 번째 당한 게 나보고 이 70명의 청소 용역을 위한 우리 협동조합 중에 2명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너 종북의 자금줄이지. 종북에 돈 대준 거지. 이런 식으로 저를 종북몰이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아니고요. 그러고 피했을 텐데 제가 3년을 싸웠죠. 청소 용역회사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아까운 게 대한민국이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집단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 그거 완전히 땅짓고 헤엄치기거든요. 투자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임대로 점포를 다 준 다음에 각자 알아서 루이비통도 들어오고 무슨 머시기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판매 수수료 30%씩 받으면 되는 겁니다.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꼭 재벌한테 줍니까? 여기 계신 그 대구의 면세점 하나를 대구의 노동자들이나 서민들, 노점상 하는 사람들 협동, 어쩌다 보니 시장이 돼가지고, 제가 시장 하려고 해도 시장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립의료원, 공공의료 확보 운동을 하다가, 제가 또 2번째 구속되게 생겨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교회 지하실에서 세상이 변하게 하려면 바깥에서 감시 견제 운동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우리 손으로 직접 시립병원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립병원 만들라고 제가 시장이 됐거든요. 시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이 결국은 됐죠. 돼서 지금 올해 연말이면 520병상 규모의 국내 거의 최대 규모의 공공의료원, 시립의료원이 만들어집니다. 네. 제가 대통령 되는 것도 좋은데 그 시립의료원 개원도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욕심이 너무 많죠. 그죠? 둘 중에 어떤 게 되면 좋을까요? 그럼 내빈으로 가야 되겠네. 내빈으로.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이변이에요. 이변. 기적이죠. 기초단체장이 무신 대선 후보 이런 그야말로 이 라벨을 달고 강연 다니고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요즘은 한 칸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 그런 정치적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남시장을 잘했으니까 빚도 많이 갚았으니까 그리고 약속 잘 지키니까 공약 이익률 96% 이것도 기록이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니까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정치인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 그게 뭐냐면 금기와 성역에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종북몰이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서 제가 다 이겼습니다. 네. 물론 모라토리움도 있죠. 그거는 열심히 빚 갚으려다 보니까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열심히 쥐어짜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불필요한 거 안 하고 빚 갚고 1년에 한 예산의 7% 정도 아껴서 빚 다 갚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복지정책 확대하고 대통령이 방해하면 대통령하고 맞닥 들이받으면서 밀어붙여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됐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자빠지는 바람에 제 지지율도 동시에 자빠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는 전투와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죠. 뭔가를 향해서 싸우고 그걸 이겨내고 그런 걸 통해서 그것도 평가받고 또 다른 성역과 금기를 향해서 또 돌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서 또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때까지 성장한 기반인데 가장 큰 현실적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금 자빠지기 일보 직전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근혜를 이렇게 공격하고 박근혜와 함께 정말로 전선을 만들 사람이 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목숨만 감옥은 보내야죠. 감옥을 보내서 그에 합당한 형을 보통의 우리 시민들처럼 국민들처럼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게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닙니까? 네. 봐주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를 봐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지으라고 사주하는 거죠. 그리고 힘 있다고 해서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부도덕해도 상관없으니까 지위만 높아지고 돈만 벌어.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세와는 다르다.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구에 강연장이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왔을 때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미 사실 넘쳐가지고 다 못 들어오셨는데 어쩌시려고 경북대에서 쫓겨났기로서니 내가 쫓겨난 건 알고 있거든요. 아니 김무성인가 하는 분은 거기서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물론 항의도 좀 많이 당했다고 하긴 뭐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재명 이라는 사람이 강연한다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대학이 우리 이정우 교수님 대학 그거 같이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들어오지도 못한 계단 밑에서 계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전남 어디를 갔더니 거기도 조그만한 데를 잡아가지고 막 바깥에 막 창문 틀에 매달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대구가 좀 더 넓은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오면 좀 더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지금 못 들어요. 고개도 못 내밀고 계신데 제가 오늘은 청년이 묻고 제가 답하는 시간이니까 제 얘기는 좀 짧게 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경북 사람입니다. 종북이 아니고 경북. 저보고 종북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경북인 거 알고 일부러 그랬나? 종북하고 경북이 사촌인가요? 아니, 그거 아닌가? 북자는 비슷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고,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는 성남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한 달 뒤, 초등학교 졸업한 한 달 뒤부터 어머니 손잡고 학교가 아니라 공장을 갔었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되게 가슴 아파하시죠. 남들은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이 꼬맹이를 데리고 공장에 데려다주고 본인은 다시 또 상대원 시장에 화장실 지키면서 돈 받는 거 있어요. 요새도 그런 거 하는 거 하나요? 어디 있던데? 있어요, 어딘가. 근데 그때는 소변 부르는 사람은 10원, 대변 부르는 사람은 20원. 휴지도 팔고, 그죠? 청소도 해주고, 이러면서 시장에 계셨는데, 그때는 어머니도 여성으로서는 정말 잔인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장에서 보내고 딱 대학 들어간다 이런 때가 정확한 그 시기에 탈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82학번입니다. 또 대학은 갔죠. 대학을 가서 제가 그때 본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도 인혁당 사건으로 그 동료들이 많이 사형 집행 당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 전에 제가 공장에서는 이게 광주 폭도들이 이게 난동을 부려가지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그랬구나. 이 나쁜 XX들 이거 다 죽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일베죠. 제가 원조 일베예요. 원조 일베. 그때 일간 베스트가 없었는데 이재명이 거짓말 한다고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던데 좀 한글 좀 더 보여야 되겠어요, 그죠? 은유적 표현도 몰라.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일배 없는데 일배라고 그랬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저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가 대학 가서 전혀 아닌 새로운 세상을 봤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법연수원까지 갔지만 제가 최종 결론을 내린 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강연하러 와가지고 변호사는 굶어 죽지 않는다 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히 판검사를 포기했죠. 포기하고 제가 이제 인권 변호사로 또 그 후에는 시민운동가로 그 후에는